남편의 내연녀가 근무하던 회사. 제가 다음 달부터 인수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쌌던 그 여자. 이제 제 직원입니다. 배신당한 여자의 눈물은 복수가 되었고, 복수는 결국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인막 극장을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단지, 그곳에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올해 58,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죠. 남편 박철수는 61로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은희는 남편의 양복을 다려주고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그렇게 보내고 나면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은희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어요.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친구들과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길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러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빌라 복도를 지나다 마주치는 이웃들은 늘 은희에게 부러움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분 잘 되셨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은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만 나왔어요. 잘 되긴 뭐가 잘 됐나 싶었죠. 큰 집에 살고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는 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6시가 되면 은희는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보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갈하게 차려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곤 했죠. 하지만 철수가 제 시간에 들어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전화를 하면 늘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부장이라는 자리가 그렇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직장 생활이 힘들겠거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겠거니 하면서요. 그래서 은희는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곤 했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깨면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죠. 은희는 눈을 감은 채 누워서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에선 피곤함보다는 묘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는 날이 많았고 오히려 낯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기곤 했죠. 은희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말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철수는 토요일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일요일엔 피곤하다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희가 어디 나가자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을 보니 일반적인 회식 자리는 아니었어요. 2인분 식사에 와인까지 누가 봐도 두 사람이 먹기에 적당한 구성이었죠. 그리고 그 영수증 한쪽 모서리에는 희미하게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립스틱, 은희가 절대 쓰지 않는 색깔이었어요.
은희는 그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왔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은희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 누워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게 된 게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침대 옆 서랍에는 결혼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은희는 그걸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 웃음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철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은희는 마주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은희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희는 창가에 서서 남편이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검은색 세단이 빌라 입구를 빠져나가자 은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은희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오랜 친구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은희가 전화를 건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 김미자였습니다. 미자는 은희와 달리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해온 여자였어요. 지금은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미자는 은희의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은희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나 너 만나야 할 것 같아. 오늘 시간 돼? 두 사람은 그날 오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희는 가방에서 그 영수증을 꺼내 미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자는 영수증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죠. 은희야, 이거 하나 가지고 단정 지을 순 없어. 혹시 회사 사람들이랑 간 거 아니야?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퇴근, 주말 골프, 낯선 향수 냄새까지. 미자는 은희의 말을 듣다가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사실 나도 내 남편 회사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 은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아는 언니가 그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거든. 그 언니 말로는 박철수 부장이 회사 신임 여직원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돈다더라. 다들 알 만큼 알고 있대. 그 순간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죠. 미자는 은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은희야,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그동안 외면했던 모든 신호들이 이제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다시 늦는다는 전화를 걸어왔을 때 은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와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남편의 차량 번호로 내비게이션 앱을 확인했어요. 남편 차는 회사도 거래처도 아닌 낯선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죠. 은희는 그 주소를 메모장에 적어뒀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마자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명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원물류라는 회사 명함이 여러 장 보였죠. 은희는 그 명함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중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영업팀 윤세라, 신입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희는 남편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죠. 컴퓨터가 켜지자 은희는 남편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했어요.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한 곳이 유독 자주 등장했습니다. 다원물류 사지점. 그리고 어젯밤 확인했던 그 강서구 아파트 주소도 여러 번 찍혀 있었어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 은희는 다원물류 사지점 앞으로 향했어요. 회사 건물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12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점심을 먹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젊은 여자와 함께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여자는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고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죠. 은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식당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여자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여자는 수줍게 웃으며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희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여자의 블라우스 칼라에 꽂혀 있는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그건 은희가 지난 생일에 남편에게 선물한 넥타이 핀이었어요. 은은한 금빛에 작은 진주가 박혀 있는 백화점에서 고심해서 골랐던 바로 그 넥타이 핀이었죠. 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무너질 수 없었죠. 은희는 식당에서 멀어져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은희는 침착하게 사진첩을 열어 남편에게 넥타이 핀을 선물하던 날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분명했어요. 똑같은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맞이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은희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낮에는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 앉아 있구나. 은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냉정함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남편이 잠든 후에야 은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했구나. 좋아,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남편을 배웅한 뒤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은희의 또 다른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전 은희는 아버지로부터 소규모 물류창고를 물려받았어요. 당시 아버지는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냥 정리하라고 했지만 은희는 그걸 팔지 않고 조용히 운영해 왔습니다. 은희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까지. 회사 이름은 은하로지스틱스였죠.
지난 30년간 은희는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동시에 작은 회사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무는 고용한 관리인에게 맡겼지만 은희는 매달 꼬박꼬박 장부를 확인하고 세금을 챙겼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은희가 굳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창고에서 나오는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어요. 은희는 그 돈을 조금씩 모아 펀드와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남편 몰래 재테크 공부도 했죠. 도서관에서 경제서적을 빌려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며 조용히 자산을 불려왔어요. 지금 은희의 통장에는 남편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들고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님, 저 정은희입니다. 오랜만이죠? 요즘 창고 운영은 어떤가요? 관리인 김 과장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근 들어 물류업계가 호황이라 수익이 늘었다고 창고를 하나 더 늘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직접 회사 일을 좀 더 챙겨볼까 하는데요. 다음 주에 사무실로 한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오랜만에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물류업계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명함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은희는 그중 한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최재훈이었죠. 몇 년 전 창고 계약 문제로 자문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희는 최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이틀 후 강남의 한법률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날까지 은희는 남편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약속날 은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최재훈 변호사는 은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회사 인수에 관심이 있어서요. 물류 쪽 회사인데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최재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인가요? 다원물류입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원물류는 업계에서 제법 알려진 회사였지만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대표님, 다원물류 말씀이시군요. 마침 그 회사가 지금 매각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너가 급하게 정리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은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급한가요? 아마 한두 달 안에 결정될 겁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제 회사와 자산 현황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다원물류 인수 가능성을 알아봐 주세요. 단, 제 이름이 절대 노출되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희의 자산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대표님, 이 정도면 충분히 인수 가능합니다. 비공개 진행도 문제 없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은희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 미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자야, 내가 결정했어.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은희는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늦는다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회식이야. 먼저 자.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혼자 저녁을 먹으며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작게 중얼거렸죠.
당신이 내 가정을 무너뜨렸으니 난 당신의 세상을 무너뜨리겠어. 한편 그 시각 다원물류 사무실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곧 매각될 거라는 소문이었어요. 박철수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장 자리는 안전할 거라 믿었죠. 그는 퇴근길에 윤세라를 차에 태우고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세라 씨, 회사 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세라는 고마워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철수는 그런 세라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감정이었죠. 은희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은희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최재훈 변호사를 통해 다원물류의 재무 상태를 샅샅이 파악했고 인수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몇몇 대형 거래처를 잃으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오너는 급하게 회사를 처분하려 했죠. 은희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 박철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회사에서 매각 소문이 돌았지만 구체적인 인수자가 누군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지만 박철수는 자신만은 안전할 거라 믿었죠. 부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오랜 경력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희는 남편의 일상을 관찰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희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호텔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차했다고 적혀 있었죠. 은희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고 지금은 냉정하게 계획을 실행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은희는 짐짓 모르는 척 물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박철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영 안 좋아. 매각된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아. 새 오너가 곧 들어온다더라고. 은희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데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새 오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은희는 남편에게 차를 건네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아주 곧. 다음 주 월요일 다원물류 전 직원에게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가 있으니 모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대표가 직접 인사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사무실은 술렁였죠. 직원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박철수도 불안했습니다. 새 대표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자신도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윤세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세라 씨,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세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장님 고마워요. 부장님이 있어서 든든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면 함께 밖으로 나가 식사를 했고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혀를 끌끌 찼지만 당사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고 화장은 진하지 않게 했어요. 거울 앞에 선 은희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은희가 오늘따라 단정하게 차려입은 걸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은희도 남편이 나간 지 30분 후 집을 나섰어요. 가방 안에는 회사 서류와 명함, 그리고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운물류 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철수도 앞줄에 앉아 있었고 윤세라는 뒤편에 서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10시 정각 문이 열렸어요. 최재훈 변호사가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 단정한 머리에 차분한 걸음걸이. 모든 시선이 그 여자에게 쏠렸죠. 박철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은희는 회의실 앞으로 걸어가 단상에 섰어요.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하로지스틱스 대표 정은희입니다. 오늘부로 다운물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박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윤세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구조조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장난이야? 은희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대표님이라고 부르세요. 박철수 부장님.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철수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세라는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은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남편을 힐끗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휴게실에서 수군거렸어요. 새로운 대표가 박철수 부장의 아내라는 사실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부장과 윤세라의 관계에 대한 소문도 함께 돌았죠.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철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힐끔힐끔 자신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윤세라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한편 은희는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표실은 넓고 깔끔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은희는 책상에 앉아 직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윤세라의 이름을 찾았어요. 영업팀 사원, 입사한 지 8개월. 은희는 그 이름에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희는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50대 중반의 남자 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네, 앉으세요. 구조조정 계획 말인데요. 은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명단대로 면담을 진행하세요. 일주일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은 명단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명단에는 박철수의 이름도 있었고 윤세라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박철수 부장은 부장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아시죠? 능력 있는 사람만 남기겠습니다. 인사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박철수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보다는 관리 업무에만 매달렸고 후배들에게도 인기가 없었죠.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일부러 남편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탁자 위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를 인수한 거 말이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은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복수요? 이건 그냥 사업일 뿐이에요. 좋은 기회가 있길래 인수한 거죠. 거짓말 마. 다 알고 있어. 세라랑 나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은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정하시는 거네요. 윤세라 씨랑 사귀는 거. 박철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은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가정을 무너뜨렸으니 난 당신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나요? 은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제 와서요?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박철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손에 쥔 소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는 개별 면담이 시작되었어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하나둘 인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박철수도 면담 통보를 받았어요. 금요일 오후 2시 인사팀장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박철수는 그날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윤세라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에게 연락해도 답이 없었어요. 세라는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좋았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인사팀장실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인사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앉으세요. 박철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인사팀장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박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희망퇴직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건 대표가 지시한 거죠? 인사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또다시 늦게 귀가했어요.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남편 방 앞을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말이 되자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운물류의 이야기가 올라온 거예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죠. 남편 내연녀 회사 인수한 복수녀의 반격. 은희의 이름까지 실렸어요.
은희는 그 기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복수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은희는 그저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남편인데 왜 자신이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기사가 나간 후 은희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모르는 번호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은희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다음 주 월요일,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은희에게 달려왔죠. 대표님, 복수를 위해 회사를 인수하신 건가요? 남편분과는 이혼하실 계획이신가요? 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기자들을 막아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복수는 통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만 더 무거워졌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의 분위기도 이상했습니다. 은희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어떤 직원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어떤 직원들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잘못한 건 남편인데 자신이 마치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회사를 인수한 것도 구조조정을 한 것도 모두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은희를 복수해 눈먼 여자로 몰아갔죠. 은희는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구조조정 대상자 중 윤세라가 퇴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세라 씨를 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네, 대표님.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가 들어오라고 하자 윤세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세라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울었나 봐요. 앉으세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세라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어요.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퇴사하신다고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책상 서랍에서 퇴사서를 꺼내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세라는 놀란 눈으로 은희를 바라봤죠. 대표님, 왜요? 도망가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도 알고 싶어요. 세라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요. 34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봤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아오느라 너무 외로웠죠. 부장님이 처음으로 제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밥도 사주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요. 은희는 말없이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세라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선배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의지하게 됐고 기대게 됐어요. 부장님이 결혼하신 분이란 걸 알았지만 이미 마음이 가버린 뒤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라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습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자동차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세라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은희도 한때는 세라 같았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었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간절히 원했죠. 결혼 초반 남편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작은 친절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온기는 점점 식어갔고 이제는 차가운 무관심만 남았어요. 은희는 돌아서서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윤세라 씨,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내 남편도 잘못했고 나도 어쩌면 잘못했을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외로웠던 거죠. 세라는 고개를 들어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퇴사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대신 당신을 지방 영업소로 보낼 거예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다시 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세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세라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세라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은희가 말했습니다. 윤세라 씨, 앞으로는 진짜 사랑을 찾으세요. 남의 것이 아닌. 세라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은희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이해와 용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집에 가지 않고 호텔을 잡았어요.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디야? 집에 안 와? 은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은희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야. 지금 시간 돼?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만나자. 너무 힘들어.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났어요. 은희는 미자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회사 인수, 남편과의 대면, 세라와의 만남까지. 미자는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희야, 넌 정말 대단해. 근데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 충분히 했어.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한숨을 쉬며 짐을 내려놓았어요. 남편 박철수는 침실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았고 옷도 구겨진 채였어요. 은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은희는 옷장을 열어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은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은희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무슨 얘기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은희는 옷장 문을 닫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박철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세라가 나한테 의지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 집에선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감정이었거든.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당신이 외로웠다고? 나는 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30년 동안 나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집 지키는 사람.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외롭고 힘들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세라 씨에게 느꼈던 그 감정, 나도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그런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그걸 줬죠. 은희야. 은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진짜 미안하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요.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철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혼하는 거야? 은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 은희는 남편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아니라 아내의 회사였습니다. 은희의 사무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박철수가 들어가자 은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은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회사 일로 부른 거예요. 회사 일? 네. 희망퇴직 처리를 취소했어요. 박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는 새로운 서류를 꺼내 박철수 앞에 놓았어요. 대신 당신을 물류관리팀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직급은 대리로 강등됩니다. 월급도 30% 삭감되고요. 은희야, 이게 무슨... 회사에서는 대표님이라고 했죠.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일을 배우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박철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창피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은희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오랫동안 부장이라는 자리에 안주했어요. 실제로 일하는 것보다 권위에 의존했죠.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세요. 그게 당신한테 필요한 거예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은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 일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와는 별개예요. 회사에선 상사와 부하 관계일 뿐이에요. 알겠어. 알겠습니다, 대표님. 박철수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부장에서 대리로 아내에게 복수당하고 회사에서는 말단이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이게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고 새로 시작할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철수는 물류관리팀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처음엔 후배들 앞에서 창피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짐을 옮기기도 하고 창고 정리도 했어요. 오랜만에 땀 흘려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가서 저녁을 혼자 차려 먹었어요. 설거지도 스스로 했죠. 은희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이미 저녁을 먹고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는 집안일도 거들었죠. 은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은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은희야, 산책 좀 할까?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박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박철수가 다시 말했어요.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은희는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진짜 미안하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럴게. 평생 걸려도 보여줄게. 은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박철수가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에는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은희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은 폭풍 같았어요. 남편의 배신, 회사 인수, 세상의 비난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잔잔해졌습니다. 다음 물류는 은희의 경영 아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적자였던 재무 상태도 흑자로 돌아섰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갔습니다. 은희는 직원들과 자주 소통했어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필요한 것들을 개선해 나갔죠. 처음엔 복수녀라며 손가락질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은희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희는 인사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요. 지방 영업소에서 온 보고서였습니다. 윤세라의 근무 평가서였죠. 은희는 서류를 펼쳐 읽어 내려갔어요. 세라는 지방 영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세라가 직접 쓴 소감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요. 처음에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시작하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저를 찾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은희는 소감문을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라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은희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에서는 박철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왔어?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당신이 차린 거예요? 응. 요즘 유튜브 보면서 요리 배우고 있어. 은희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 박철수는 부엌에 발도 들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국자를 저으며 간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칭찬해 주시더라. 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잘했네요. 물류일이 생각보다 재밌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하니까 보람도 있고. 은희는 밥을 먹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일을 하면서 자존감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아니야. 이제 내가 해야지. 박철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은희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설거지를 마친 박철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희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어요. 은희야, 나 다음 달에 퇴직하려고. 은희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일 재밌다고 하지 않았어요? 재밌긴 한데 계속 내 회사에서 일하는 건 우리 둘 다 불편할 것 같아서 나 지방에 작은 물류회사 하나 인수할까 해. 지방이요? 응. 친구가 운영하던 곳인데 넘기겠다더라고.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회사야.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독립하겠다는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진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박철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당신이 한 일들이 쉽게 지워지진 않아요. 알아.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여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시작은 될 수 있겠죠.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이 지방에 가면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몰라. 2달 후 박철수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물류회사를 인수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은희는 서울에 남아 회사를 계속 경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물었어요. 예전처럼 의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은희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택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철수였죠. 은희는 택배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화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은희에게. 여기 지방은 공기가 좋아.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우리 지난 30년을 생각해 봤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는지. 이 화분은 내가 직접 심은 거야. 베고니아라는 꽃인데 꽃말이 친절이래. 앞으로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야. 기다릴게. 철수가. 은희는 화분을 창가에 두었습니다. 작고 빨간 꽃이 피어 있었어요. 은희는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은 은희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은희는 진짜 자신을 찾았어요. 이제 은희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닌 정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용서가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항상 행복하세요.